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이 천천히 줄지어섭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그리고 해왕성이 직선으로 늘어서려는 순간이에요. 행성의 퍼레이드라고 불리는 이런 사건은 176년에 한 번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때는 거의 40년 전이었습니다. 이 모든 행성을 한 번에 탐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1977년 8월 20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나사의 케네디 우주센터 밖에 모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야심차고 먼 우주를 향한 임무의 발사를 지켜보기 위해서였어요. 5, 4, 3, 2, 1, 점화. 발사 로켓 타이탄은 지구에서 이륙하여 대기를 떠났습니다. 로켓이 우주 공간에 도착하자마자 탐사선 보이저 2호를 발사했고 보이저 2호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탐사선은 높이가 0.47m, 폭이 거의 1.8m의 버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위에는 3.66m 폭의 둥근 안테나가 있었어요. 대부분의 과학 장비들은 2.5m 길이로 뻗어있는 붐 위에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1977년 9월 5일 같은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가 우리 고향 행성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구와 달의 사진을 보냈어요. 보이저 1호는 2주 먼저 발사된 보이저 2호를 앞질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탐사선 이름이 1호가 된 거예요. 그렇게 어두운 우주 공간을 통과하는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1979년 3월 5일 보이저 1호는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보다 약 4배 먼 거리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목성에 가까이 다가갔고 목성 탐사를 위한 과학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탐사선에는 협각 렌즈와 광각 렌즈가 있는 2개의 카메라 시스템을 포함한 여러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각 카메라로 행성의 전체 길이 사진을 찍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성의 특정 장소와 위성들의 클로즈업 사진을 찍을 수도 있었습니다. 탐사선은 또한 각 행성의 대기 구성, 무게, 중력장을 측정하기 위한 전파 과학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적외선과 자외선 분광계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복사와 온도를 측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주광선을 조사하기 위해 다양한 센서가 사용되었습니다. 보이저 1호는 지구 밖에서 처음으로 화산을 발견했습니다. 목성의 위성 2호에 있었어요. 용암을 끊임없이 내뿜는 수십 개의 활화산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탐사선은 대적점을 향해 카메라를 겨누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은 대적점이 목성 관측의 전체 역사에 걸쳐 멈춘 적이 없었던 거대한 사이클론 같은 폭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번개가 지구 밖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스펙트럼으로 보이저 1호는 2호가 목성을 위한 발전기처럼 작용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하입자인 2호는 계속해서 가스 거성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이 전류는 500만 암페어였어요. 곧 보이저 1호는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5개월 후 보이저 2호도 목성에 접근했습니다. 목성 주위에는 고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토성과는 달라요. 목성의 고리는 대부분 먼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행성의 암석 위성들은 충돌했을 때 작은 파편으로 변했습니다. 서서히 이 잔해는 미세먼지로 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이저 2호는 유로파에 접근했습니다. 이 달은 얼음 지각으로 완전히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액체 상태의 바다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보이저 2호는 유로파의 얼음 지각에 갈라진 틈을 최초로 포착했습니다. 2호 근처를 비행하는 동안 보이저 2호는 표면에 있는 6개의 화산이 여전히 분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이 화산들의 활동 기간이 몇 달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였어요. 두 우주 탐사선 모두 목성을 여러 번 선회한 다음 우주로 더 멀리 돌진했습니다. 거대한 중력 덕분에 탐사선들은 속도를 높일 수 있었고 여행에 필요한 연료를 절약할 수 있었어요. 1980년 11월 9일 보이저 1호는 이미 지구에서 지구 태양간 거리의 8배를 여행했습니다. 우주 탐사선이 토성에 도착했습니다. 탐사선은 이 가스 거성의 새로운 위성 3개를 발견했습니다. 아틀라스, 프로메테우스, 판도라였어요.
이 발견은 행성의 고리를 일직선으로 유지시켜주는 것이 이 위성들이라는 이론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목성과는 달리 토성의 고리에는 얼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이저 1호는 토성의 가장 큰 위성인 타이탄을 관찰했습니다. 타이탄은 우리 달보다 50% 더 크고 대기권도 있습니다. 이곳은 지구를 제외하고 태양계에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한 것으로 증명된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타이탄의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중력 조작이 발생했어요. 보이저 1호는 다시 한번 행성 궤도로부터 멀리 날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행성의 퍼레이드에서 볼 때 위쪽을 향했습니다. 거의 1년 후 보이저 2호가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토성의 몇몇 얼음 위성들을 지나갔어요. 오래전에 이 달들은 서로 충돌해서 얼음 덩어리와 바위 덩어리로 부서졌다고 합니다. 이 파편들은 토성의 궤도를 돌았고 충돌했고 얼음과 암석으로 이루어진 먼지로 천천히 부서졌습니다. 토성의 유명한 고리는 이런 방식으로 탄생했어요. 또 다른 중력 조작으로 보이저 2호는 다음 가스 거성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5년 후 지구와 태양 거리의 17배에 달하는 거리에 있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인간이 만든 물체가 천왕성에 접근했습니다. 보이저 2호는 천왕성에서 11개의 새로운 위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탐사선은 또한 천왕성이 태양계에서 가장 추운 행성이라는 것도 발견했어요. 그곳의 온도는 영하 213도입니다. 남극보다 4배나 더 추워요. 그 당시 딥스페이스 네트워크는 처음으로 지구에서 테스트되고 있었습니다. 지구 곳곳에 있는 전파 망원경의 네트워크죠. 망원경들은 극도로 멀리 있는 물체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하늘의 특정 지점을 겨냥합니다. 이 망원경들은 보이저 1호와 2호의 신호를 성공적으로 수신하고 있습니다. 1989년 8월 25일 보이저 2호는 이미 지구와 태양 거리의 24배를 여행했고 해왕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촬영된 이 푸른 행성의 이미지를 받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 탐사선은 6개의 새로운 위성을 발견했고 또한 해왕성의 고리도 처음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엔지니어들은 탐사선의 주 컴퓨터와 태양풍과 성간풍을 측정하는 기구를 위한 전력을 절약하기 위해 탐사선의 카메라를 껐습니다. 보이저 2호는 해왕성을 떠나 깊은 우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몇 달 후 보이저 1호는 마지막 사진을 지구로 보냈습니다. 이것은 태양계 전체의 가족 사진이었어요. 모든 희미한 점은 행성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는 지구를 거의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 후 전원을 절약하기 위해 카메라가 꺼졌습니다. 이것으로 보이저 1호의 성간 임무가 시작되었습니다. 15년 동안 보이저 1호는 태양계의 가장자리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2004년 12월 16일 탐사선은 말단 충격을 통과했습니다. 이곳은 태양풍이 성간 바람과 충돌한 후 갑자기 느려지고 뜨거워지는 곳입니다. 우주 탐사선은 이 테스트를 견뎌내고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2007년 보이저 2호도 같은 경계를 넘었습니다. 그 순간 센서는 130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탐사선은 그것을 견뎌냈고 어두운 우주 공간으로 계속 여행했습니다. 두 보이저 모두 성간 공간을 다른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태양권, 태양풍의 범위가 완벽하게 둥근 것이 아니라 계란형에 가깝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012년 8월 25일 보이저 1호는 인간이 만든 성간 우주에 진입한 최초의 물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멀리 여행한 인공물체이기도 합니다. 2018년 11월 5일 보이저 2호도 태양계를 떠났습니다. 두 탐사선은 깊은 우주로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현재 보이저 5는 44년 동안 운행하고 있습니다. 보이저 1호는 지구와 태양 거리의 153배를 여행했고 시속 61,155km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약 300년 후에 탐사선은 오르트 구름에 도달할 것입니다. 소행성과 얼음덩어리밖에 없는 태양계 주변의 가상의 지역이에요. 과학자들은 탐사선들이 앞으로 4만 년 안에 가장 가까운 별들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언젠가 보이저우는 이런 항생계에 진입하여 미지의 세계를 탐험할 것입니다. 그곳에 지구처럼 생긴 행성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탐사선들은 그곳에서 지적 문명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각각의 보이저에는 메시지가 적힌 골든 디스크가 있습니다. 디스크에는 115가지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 중에는 우리의 숫자 체계, 태양계의 지도, 그리고 지구의 사진, 인간의 DNA 도표, 사람들의 초상화, 그리고 지구의 풍경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가장 오래된 언어와 가장 최근의 언어를 포함하여 55개의 지구 언어로 된 인사말도 있습니다. 또한 지구 곳곳에 음악 90분 분량이 담겨 있어요. 보이저우는 또한 이 소리를 재생할 수 있는 장치도 싣고 있어요. 만약 다른 문명이 이 기록을 얻게 된다면 그들의 과학자들은 그 데이터를 단계별로 해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명은 우호적인 지구 방문을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이저호의 영웅적인 여정을 반복해야 할 거예요. 어두운 우주 공간을 통과해 여러 광년을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태양계의 경계를 넘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왕성, 천왕성, 토성, 목성, 화성, 그리고 소행성 떼를 지나 작은 푸른 행성을 향해 날아올 거예요. 그때 지구 사람들이 그들을 환영할 수 있을 만큼 발전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45년 넘게 성간 우주를 여행해왔고 사람으로 치면 흰머리가 나기 시작했을 보이저 1호가 갑자기 지구로 이상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탐사선에 이상이 있다는 흔적이 전혀 없다는 거였어요. 나사의 과학자들은 필사적으로 그 이유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먼저 보이저 1호와 그 길고 긴 여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보이저 1호는 미국의 우주 탐사선입니다. 나사의 과학자들은 1977년 9월 5일에 보이저 1호를 우주로 보냈어요. 보이저의 목표는 우리 태양계의 외부 행성들, 즉 목성과 토성을 탐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과학자들은 이 임무가 약 5년이 걸릴 것이라고 추측했어요. 그 예상은 크게 빗나갔습니다. 탐사선은 모든 예측을 초과했어요. 보이저는 임무를 완수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요.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요. 보이저 1호는 45년이 넘게 우주를 떠돌고 있습니다. 보이저 1호가 과학에 미친 영향은 과소평가할 수 없어요. 첫째, 목성과 토성의 많은 사진을 성공적으로 지구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사진들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어요. 모든 사진은 나사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어요. 보이저 덕분에 우리는 또한 목성의 새로운 위성 여러 개와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고리 체계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목성의 유명한 대적점이 실제로 거대하고 매우 빠른 폭풍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해왕성의 궤도를 뒤로한 후 보이저는 또한 성간 플라즈마에 관한 많은 중요한 자료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이저 1호는 그 놀라운 유용성을 과학자들에게 성공적으로 증명했어요. 그 후 보이저는 행복하게 다음 목표를 향했어요. 카이퍼 벨트와 태양권이었죠. 카이퍼 벨트는 해왕성으로부터 태양으로부터 약 50천문 단위 거리까지 뻗어있는 얼음 천체들의 고리입니다. 소행성대와 비슷하지만 20배 넓고 100배 더 무거워요. 그리고 태양권은 태양풍과 성간가스의 압력이 균형을 이루는 태양 주변의 지역입니다. 네, 어려운 과학적 사실처럼 들린다는 거 알아요. 이 데이터는 우리가 우주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자, 보이저의 마지막 과제는 우리에게 성간 공간에 대해 더 많은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탐사선은 이미 지구로부터 64억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60개 이상의 태양계의 모자이크 프레임을 보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프레임을 이용하여 커다란 컬러 사진을 만들었어요. 이 사진은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불렸습니다. 아마 그 점이 무엇인지 이미 짐작했을 거예요. 네, 보이저의 눈으로 본 지구의 모습이었어요. 이 사진은 우리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보이저 1호에는 또 하나의 훨씬 더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바로 다른 문명에게 우리 인간에 대해 알리는 거예요. 유명한 보이저 골든 레코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많은 오디오와 비디오 파일을 만들어 이 레코드에 추가했어요. 몇 개의 섹션이 있어요. 첫 번째는 55개 언어로 된 헬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대 언어와 멸종된 언어도 포함해서요. 녹음의 거의 80%는 다양한 음악 작품들입니다.
바흐, 베토벤, 모차르트, 스트라빈스키와 같은 클래식 음악, 다른 나라와 시대의 민속 음악, 그리고 루이 암스트롱과 척 베리의 유명한 노래들과 같은 블루스도 포함하고 있어요. 나머지 20%의 녹음물은 다른 인간의 목소리, 자연과 동물의 소리와 오디오 신호로 인코딩된 116개의 이미지를 포함합니다. 커트 월하임 전 유엔 장관과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연설 녹취록도 있어요. 그저 친절한 인사말이죠. 레코드 외에도 과학자들은 그것을 틀기 위한 바늘도 챙겼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소리를 그림으로 어떻게 변환하는지를 보여주는 간단한 그림도 남겼어요. 펄서 지도를 사용하여 만든 지구의 좌표도 추가했습니다. 지도는 밀키웨이에서의 태양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이 레코드는 알루미늄 케이스에 담겨 있고 방사능과 우주 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금으로 덮여 있어요. 이 레코드를 싣고 보이저 1호는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미 꽤 먼 거리를 이동했다고 할 수 있어요. 현재 보이저 1호는 우리로부터 154천문 단위 떨어져 있어요. 그건 약 233억 킬로미터예요. 인간이 만든 가장 멀리 있는 물체예요. 처음에 이 타이틀은 파이어니어 10호 미션이 보유하고 있었지만 1998년에 보이저가 그것을 추월했습니다. 나사는 운이 좋았어요. 예상 유효 기간을 훨씬 지났거든요. 보이저 1호는 2주 먼저 우주로 보내진 쌍둥이 형제 보이저 2호를 추월할 정도로 정말 멋져요. 보이저 1호는 초당 17km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시간당 56,000km의 속도예요.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스포츠카도 시속 491km예요. 그래서 보이저의 속도를 상상하는 것은 어려워요. 어쨌든 현재 보이저호는 오르트 성운의 경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르트 성운은 태양계를 둘러싸고 있는 얼음 물체의 가상층이에요. 천문학자들은 아직 그것의 존재를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그곳에 있다고 거의 확신하고 있어요. 블랙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저 이론일 뿐이었어요. 불행하게도 보이저 1호는 태양계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적어도 2025년까지는 지구와 연락을 유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와 연결이 영원히 끊기게 될 거예요. 300년 후 오르트 성운의 경계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3만 년 후 마침내 태양계를 떠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 과정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만년 후에 보이저 1호는 기린 별자리에 있는 적색외성 글리제 445에 접근할 것입니다. 미래의 이 탐사선은 은하수를 계속 돌아다닐 거예요. 자, 이제 신비한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좀 특이한 일이었어요. 두 보이저호를 모두 감시하고 통제하는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는 2022년 5월에 이 문제를 보고했습니다. 우리의 베테랑 우주선이 갑자기 이상한 데이터를 지구로 보내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상황은 나사의 기술자들조차 곤혹스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고장이 났거나 뭐 그런 거겠죠? 하지만 보이저 1호는 전혀 이상이 없었어요. 평상시처럼 작동하고 지구로부터 명령을 받고 수행하며 과학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냅니다. 그러나 자세 및 접합부 제어 시스템인 ANCS의 판독치는 보이저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더 이상 보여주지 않아요. 이 시스템은 우주에서 탐사선의 방향을 지원하고 지구와 접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신호는 우주에서의 탐사선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안테나 신호의 소스가 계획된 대로 지구를 기준으로 동일한 위치로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온보드 장애 보호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어요. 탐사선이 안전 모드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수잔 도드는 사실 이 문제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보이저 1호는 이미 45살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 전문가는 탐사선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들은 잘못된 데이터가 어디에서 오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요. 이것이 보이저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탐사선이 성강 공간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그곳에는 매우 높은 수준의 방사능이 있어요. 지금까지 어떤 우주선도 그 지점에 도달한 적이 없었어요. 나사의 과학자들은 문제를 알아낼 때까지 보이저 1호로부터 오는 데이터를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문제가 발견된다면 담당자들은 문제를 고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팀은 새로운 조건에 적응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그 문제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이저로부터 신호를 받는 데는 무려 20시간 33분이 걸려요.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는 데도 같은 시간이 걸립니다. 자, 적어도 두 번째 우주선 보이저 2호는 이상이 없어요. 비록 현재 지구로부터 193억 킬로미터 떨어진 성강 공간에 있지만요. 어쨌든 우리는 소식을 기다리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저는 사실 보이저 1호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해요. 300년 후 정말 오르트 성운의 경계까지 날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1977년 8월 20일) 가장 야심만만한 우주 임무가 지구에서 이룩했어요. 보이저 2호의 주 목표는 태양계 외부를 가까이서 연구하는 것이었죠. 이는 행성들이 진귀하게 정렬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보이저 2호는 태양계의 모든 거대 가스 행성들을 연구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목성, 토성, 천왕성, 그리고 해왕성을요. 또 천문학자들은 이 우주선이 태양계의 가장자리를 찾아 탐험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보이저 2호는 성간 여행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탐사선에는 폭 4m의 큰 안테나가 장착되어 있었어요. 이 안테나는 우주선이 수집한 데이터를 지구로 다시 보낼 수 있게 해주었죠. 여행하는 동안 우주 탐사선은 목성의 14번째 위성을 발견했어요. 4개의 거대한 행성들을 가까이서 연구할 수 있었던 탐사선은 보이저 2호뿐이었어요. 이건 천왕성을 지나쳐 날아간 최초의 인공물체였으며 그곳에선 2개의 새로운 고리와 10개의 새로운 위성을 발견했죠. 보이저 2호는 해왕성도 지나치면서 그것의 대흑점을 발견했어요. 이것은 행성의 남반구에 회전하고 있는 거대한 폭풍이에요. 이 폭풍의 크기는 지구만 하고 시속 2400km의 속도로 움직이죠. 이 바람들은 여태 태양계 행성에서 기록된 것 중 가장 강력한 거예요. 우주 탐험의 역사에서 오직 5대의 우주선만이 태양계의 중력을 빠져나갈 수 있었어요. 그것들은 파이오니어 10호와 11호, 보이저 1호와 2호, 그리고 뉴 호라이즌즈호였죠. 사람들은 수천 개의 물체들을 우주로 발사했어요. 이 물체들은 지구의 중력은 쉽게 이겨내요. 하지만 태양은 우리 고향 지구보다 약 30만 배나 더 커요. 그래서 이 끌어당기는 힘을 이겨내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인상적인 점은 보이저 2호는 태양권을 통과한 후 성간 우주에 도달한 역사상 2번째 인공물체란 건데요. 태양권은 태양에 의해 생성된 자기장과 입자의 거품으로 태양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발사한 지 2년 후 보이저 2호는 목성의 첫 이미지를 전송하기 시작했어요. 이 우주 탐사선은 과학자들에게 목성의 가장 큰 위성들 중 하나인 이오와 유로파에 대해 꼭 필요했던 정보들을 제공해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주 비행 미션은 가스상 거대 혹성 자체를 지나쳤죠. 우주선과 행성 사이의 거리는 약 64만 4천 킬로미터였어요. 바로 그때 탐사선이 대적점의 모양과 색의 변화를 알아챘어요. 이는 오래 지속되는 거대한 폭풍 시스템인데요. 지구의 허리케인 같지만 훨씬 더 크죠. 2년 후 보이저 2호는 토성에 도착했어요. 보이저 2호는 행성의 고리에서 바퀴살과 꼬인 부분을 발견했어요. 우주선이 거대 가스 혹성 뒤에서 위로 지나나는 동안 토성의 고리의 평평한 곳을 통과했어요. 그 당시 보이저의 속도는 초속 약 13km였어요. 몇 분 동안 탐사선은 수천 개의 미세한 먼지 알갱이들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이게 탐사선의 방향을 계속 움직였고, 탐사선의 제어 제트기는 탐사선을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 번 발사를 했죠. 보이저 2호가 천왕성과 해왕성을 탐사한 후 태양계 밖으로 향했죠. 장비들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저출력으로 공급되었어요. 2007년 8월 우주선은 터미네이션 쇼크를 통과했어요. 터미네이션 쇼크는 태양 영향의 한계를 나타내는 경계선이에요. 여기선 태양풍이 느려집니다. 2013년 여름 이 탐사선은 성간 우주에 도달했어요. 이제 우주에서 신호를 보내고 받을 때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3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거리, 전력, 그리고 시간이에요. 우주선이 멀리 있을수록 신호는 도달하기 전까지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해요. 그리고 이 신호가 우주선을 따라잡는데 시간이 더 걸리죠.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 도착하게 되면 엄청 약해져 있어요. 또 다른 문제는 일단 우주선이 한번 발사되면 업그레이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갖추어진 기술로 평생 있어야 한다는 거죠. 게다가 보이저 2호와 같은 우주선들은 방사능 연료로 움직여요.
특별한 물질이 방사성으로 분해될 때 전기로 전환되는 열을 방출해요. 불행히도 물질이 더 많이 분해될수록 우주선은 무선 신호를 수신하고 전송하는데 더 적은 전력을 쓰게 되죠.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우린 보이저 1호와 2호와의 연결을 잃지 않았어요. 이건 새롭고 더 강력한 기술이 지구에 등장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보내는 신호는 이전보다 훨씬 더 멀리 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린 2018년에 성간 우주에 진입했고 이미 지구로부터 거의 193억 킬로미터나 떨어져 여행하고 있는 보이저 2호와 계속 연락을 취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2020년 3월 우주선과 과학자들이 신호를 교환할 수 있게 하던 주요 장비의 전원이 꺼졌어요. 우주선과의 통신이 중단된 후 나사는 심우주 통신망을 업그레이드하고 새 하드웨어를 설치하는 데 약 11개월을 보냈어요. 심우주 통신망은 지구상의 천문학자들이 행성 간 미션과 통신을 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주는 거대한 라디오 안테나들이 국제적으로 집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안테나들은 캘리포니아, 마드리드, 캔버라에 위치해 있죠. 보이저 2호와 연락하는 데 쓰이는 건 캔버라에 있는 70m 넓이의 원반이에요. 이 장치는 탐사선에 도달할 수 있는 명령을 전송할 수 있는 유일한 장비죠. DSS-43으로도 알려진 이 안테나는 보이저 2호와 보이저 1호가 발사되기 5년 전인 1972년에 작동을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폭은 겨우 64m였어요. 그 이후로 원반은 수많은 수리와 업그레이드를 거쳤죠. 하지만 이 11개월은 안테나가 꺼져 있던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2020년 10월 안테나는 모든 업그레이드와 수리를 거쳐 드디어 테스트할 준비가 되었어요. 전송 오퍼레이터들은 1년의 명령을 보이저 2호에 보냈어요. 그리고 수개월간의 무선 침묵 후에 우주선이 신호를 반송했어요. 탐사선이 신호를 받았다는 걸 확인해 주었어요. 그 후 우주선은 명령들을 수행했어요. 접시형 안테나가 오프라인 상태였을 때 사실 전송 오퍼레이터들은 보이저 2호로부터 과학 데이터와 상태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태양의 태양권 바깥 영역인 선강 우주로부터 계속 데이터를 받았어요. 하지만 탐사선이 지구로부터 너무 멀리 이동했기 때문에 탐사선에 어떠한 명령도 보낼 수 없었던 거예요. 업그레이드된 안테나는 2개의 새로운 무선 송신기를 수신했어요. 그리고 그게 때마침 되었어요. 보이저 2호와 통신하는데 사용되었던 송신기 중 하나는 거의 50년 동안 교체되지 않았거든요. 또 안테나의 첨단 송신기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냉난방 장비와 기타 전자장치도 갖추었어요. 주 통신망에 대한 흥미로운 점은 이것의 무선 안테나가 아주 정밀한 방식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같은 간격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거의 모든 우주선이 늘 적어도 하나의 시설과 연락을 취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보이저 2호는 예외예요. 1989년 해왕성의 위성인 트리톤에 가까이 접근 비행했어요. 태양계의 8번째 행성과 그것의 위성과 유일하게 가까운 만난 게 이거였죠. 그나저나 트리톤은 카이퍼대에서 태어난 것으로 여겨지는 가장 큰 물체예요. 이건 얼음으로 가득 찬 태양 주위에 있는 도넛 모양의 고리예요. 보이저 2호는 해왕성의 고리 시스템과 작은 내위성들을 발견했죠. 탐사선은 트리톤에 대한 놀라운 정보도 많이 수집했어요. 예를 들어 이 위성이 얼음 화산으로 덮여 있다는 게 분명했죠. 녹은 바위를 분출하는 대신 이 화산들은 물, 암모니아 그리고 메탄으로 구성된 얼음을 내뱉습니다. 25년 이상 후에 뉴 호라이즌호가 명왕성을 지나갔을 때 외성에서도 같은 현상을 발견했어요. 어쨌든 이 우회를 하기 위해 보이저 2호는 가스상 거대 옥성의 북극 위를 여행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게 탐사선의 궤도를 바꾸어 행성의 평면 기준으로 남쪽으로 꺾이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보이저 2호는 그 방향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젠 우주선이 너무 멀리 떨어져서 마드리드와 캘리포니아의 북반구에 있는 무선 안테나로는 닿을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남반구에 위치한 DSS-43만이 충분히 강력하게 보이저 2호에 명령을 보낼 수 있는 딱 맞는 주파수를 방출할 수 있는 유일한 안테나가 된 거죠. 이 탐사선보다 더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쌍둥이인 보이저 1호는 궤적을 바꾸지 않았어요. 토성을 지나간 후 다른 길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 북반구에 있는 두 설비들과 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요. 캔버라 심우주 통신 단지도 업그레이드하고 나면 다른 우주 임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21년 2월 18일 붉은 행성에 착륙한 화성 퍼시비어런스 탐사 로버요. 원반 안테나는 또 다른 행성과 위성을 탐사하는 데도 중요할 거예요. 임무 상황 위급. 우주선이 명왕성 너머 어디선가 불의 벽에 부딪혔어요.
그곳은 완전한 정적과 얼음처럼 차가운 어둠만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곳인데 말이죠. 여기 온도는 3만도에서 5만도 켈빈에 달해요. 대부분의 별보다 뜨거운데도 산소도 없고 실제 불꽃도 없어요. 이게 열을 만들어내는 우리 우주 고향의 경계일까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보이저 탐사선들은 1977년에 모든 행성을 탐사하려고 발사됐지만 여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나아가서 최창계를 떠난 최초의 인공물체가 됐죠. 보이저 1호는 2012년 8월에 헬리오포즈를 통과했고 보이저 2호는 2018년 11월에 뒤를 따랐어요. 헬리오포즈는 우주의 결승선 같은 거예요. 태양에서 흘러나오는 하전 입자들인 태양퉁이 마침내 모든 성간 물질과의 싸움에서 지는 곳이죠. 보이저가 그 선을 넘었을 때 과학자들은 차가운 텅 빈 공간 대신 뜨겁게 타오르는 플라스마를 발견했어요. 제가 말했듯이 불꽃은 없고 그저 초고속 입자들이 아주 얇은 플라스마 속에서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거의 열 전달 없이 엄청난 온도를 만들어내죠. 보이저 1호의 플라스마 감지기는 1980년대에 고장났지만 다른 두 장비가 태양 입자의 급격한 감소와 우주선의 급증을 기록했어요. 게다가 자기장에 큰 왜곡이 있었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헬리오스피어 밖에 자기장 방향이 뒤집힐 거라고 예상했는데 또 다른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이저는 그것이 태양 내부의 자기장과 완벽하게 정렬된 걸 봤죠. 같은 정렬, 단지 바깥쪽에. 보이저 2호는 이게 우연이 아니란 걸 확인했어요. 그럼 뭐가 이런 정렬을 일으킬까요? 과학자들은 성간 자기장이 천을 감싸듯이 헬리오포즈 주위를 둘러싸는 방식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만날 때 태양의 헬로와 일치하죠. 모델은 특정 지역에서 자기선이 끊어지고 다시 연결되는 자기 재연결이 성간 자기장을 태양 자기장과 정렬되도록 비트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여줘요. 보이저 2호는 바깥 영역이 실제로 헬리오스피어보다 더 밀도가 높고 차갑다는 걸 밝혔고 안쪽 입자들이 우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도 알아냈어요. 마치 우주선 선체에 구멍이 난 것처럼요. 보이저 1호는 우주선 미스터리를 푸는데도 도움이 됐어요. 모델들은 입자수가 헬리오포즈에서 최고점에 달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보이저는 과학자들이 보이저 역설이라고 부르는 걸 봤죠. 우리 태양계에는 깨끗하고 텅 빈 가장자리가 없다는 게 밝혀졌어요. 태양의 영향력이 은하와 만나는 곳에는 충격적으로 뜨겁고 자기적이며 복잡한 경계가 있죠. 보이저는 우주가 그저 정적이고 차가운 게 아니라는 걸 증명했어요. 역동적이고 격렬하며 예측 불가능하죠. 우리는 커튼을 열고 인류가 본 가장 기이한 개척지를 살짝 들여다봤는데 아직 이야기의 절반도 끝나지 않았어요. 보이저 1호는 2023년 11월부터 이상하게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우주선의 뇌와 같은 비행 데이터 시스템이 반복되는 횡설수설 패턴을 보내기 시작했죠. 보통 이 시스템은 모든 과학 데이터와 온도, 전압, 우주선의 심장박동 같은 공학 통계를 묶어서 1과 0으로 지구에 보내요. 그런데 갑자기 메시지가 말이 안 됐죠. 보이저 1호의 무선 신호는 여전히 지구에 도달했지만 유용한 정보 없이 그저 수개월의 시행착오 끝에 범인을 발견했는데 고장난 하나의 고집스러운 메모리 칩이 시스템 메모리의 약 3%를 손상시킨 거였어요. 왜 고장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40년이 넘어서 그냥 낡았을 수도 있고 심우주에서 온 고에너지 입자가 우주 총알처럼 맞았을 수도 있죠. 칩을 교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사 엔지니어들은 이 46년 된 기계를 고치기 위해 과학적 마법을 부려야 했어요. 그들은 빠진 코드를 조각으로 나누고 우주선의 다른 메모리 장소로 조심스럽게 옮겼어요. 무선 신호가 보이저 1호에 도달하는데 22시간 반이 걸리고 돌아오는데 또 22시간 반이 걸려요. 그래서 나사 엔지니어들은 허공에 메시지를 보내고 거의 이틀을 기다려야 작동하는지 알 수 있었죠. 4월 20일 보이저가 마침내 읽을 수 있는 일관된 데이터로 응답했어요. 몇 달 동안 연락이 끊긴 친구에게서 문자를 받은 것 같았는데 이 친구는 150억 킬로미터 떨어진 태양계 가장자리에 떠있죠. 보이저 1호와 쌍둥이 보이저 2호는 원래 5년만 지속될 예정이었어요. 둘 다 긴 여정 동안 많은 도전을 겪었죠. 예를 들어 2020년 보이저 2호의 7개월 정전과 2023년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도록 외침 명령이 필요했던 안테나 사고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심히 일하며 매우 중요한 데이터를 보내고 있죠. 보이저 2호는 1986년에 천왕성을 지나가며 수십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사진과 데이터를 보냈어요. 그 데이터를 보고 과학자들은 천왕성이 많은 열을 내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거대 행성치고는 이상한 일이죠. 하지만 이제 수년간의 우주선 관측과 정교한 컴퓨터 모델 덕분에 연구자들은 천왕성이 자체 내부 열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단지 미묘에서 받는 햇빛보다 약 12.5% 정도 더 많을 뿐이죠. 그건 행성이 태어날 때의 남은 열을 천천히 방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치 뜨거운 어린 시절 후에 식어가는 거대한 우주 라디에이터처럼요. 20년이나 되는 긴 계절과 기울어진 회전이 열을 변동시켜요. 이걸 알아내는 것은 과학자들이 행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대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지구 기후에 대한 힌트도 줘요. 보이저 2호는 우리에게 얼어붙은 조용한 세계만 보여줬을 수도 있지만 수십 년 후 그 데이터는 천왕성의 얼음처럼 푸른 구름 아래 숨겨진 심장박동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됐어요. 보시다시피 우주는 반전을 좋아해요. 토성의 작은 위성 엔셀라두스로 가볼까요? 과학자들은 얼어붙은 껍질 아래 거대한 바다가 숨어 있고 이 위성의 핵이 따뜻하게 유지한다고 믿어요. 엔셀라두스는 애리조나 너비 정도로 작지만 외계 생명체를 찾기에 가장 유망한 곳 중 하나예요. 나사의 카시니 우주선이 뱉어내는 걸 포착했기 때문이죠. 거대한 물간 얼천이 얼음 표면의 균열에서 뿜어져 나왔어요. 단순한 물만이 아니에요. 이 기둥들은 염분과 탄소, 수소, 질소, 황, 산소를 포함한 유기분자를 담고 있었어요. 이것들은 생명의 구성 요소죠. 그리고 거기서 인도 발견했어요. 생명이 의존하는 6가지 원소 중 가장 희귀한 거죠. 당과 함께 DNA 분자의 골격을 형성해요. 놀라운 부분은 엔셀라두스의 인농도가 우리 바다에서 알려진 최고 농도보다 최소 500배 높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엔셀라두스의 얼음도 연구해요. 수증기 기둥이 여기 표면에서 눈으로 얼어붙는데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모두 형태 없는 먼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 얼음의 4분의 1까지가 작은 결정을 형성할 수 있는데 쿠키 반죽 속 초콜릿 칩처럼 숨어 있죠. 그들은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고 가상의 물을 엄청난 속도로 얼리고 분자를 뒤섞고 실제 얼음을 엑스레이로 테스트까지 했어요. 어떤 얼음은 너무 이상해서 액체물과 같은 밀도를 가져서 가라앉지도 뜨지도 않아요. 우주 얼음이 우주선을 보호하고 연료로 쓰이거나 생명의 구성 요소가 지구로 어떻게 이동하는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중요해요. 과학자들은 아직 엔셀라두스에서 생명체가 만들었을 만한 것을 찾지 못했지만 우리 태양계 어디에서든 생명체를 찾는다면 이 위성이 1순위가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전에 보이저들로부터 흥미로운 소식을 들을 수도 있죠. 그들은 지금도 저 밖에서 성간 공간을 날아다니고 있고 일부 사람들은 마침내 오르트 구름을 통과할 때 손상될까봐 걱정해요. 과학자들이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우리를 방문하는 많은 혜성들이 카이퍼 벨트 훨씬 너머로 뻗어있는 그 우주 영역에서 와요. 구름이 실제한다고 가정한 천문학자는 약 1000억 개의 혜성 크기 물체를 포함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들의 총질량은 지구만큼 무거울 수 있죠. 보이저들에게 위험하게 들리지만 걱정 마세요. 과학자들은 그들이 손상될 확률이 복권 대박에 당첨될 확률보다 10만 배 낮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보이저들은 전력이 다할 때까지 몇 년 더 희미한 신호를 보낼 거예요. 그 후에는 그저 계속 여행할 뿐이죠. 화성의 먼지 폭풍은 정말 엄청날 수 있어요. 특히 여름 동안 붉은 행성의 남반구를 쏜살같이 지나가요. 이러한 폭풍은 2022년 1월에 일어났던 것처럼 커져서 행성의 넓은 지역을 둘러쌀 수 있어요. 그러다가 모래 폭풍이 미국 면적의 거의 2배가 되는 영역을 뒤덮었어요. 우리가 화성에 보낸 로봇 중 하나를 사라지게 만든 게 이런 걸 수 있을까요? 화성의 대기와 기후는 혹독해요. 대부분 강한 바람이 불고 평균 기온이 섭씨 영하 63도인 사막이죠. 겨울 동안 극지방은 섭씨 영하 140도까지 떨어져요. 착륙선은 이러한 조건을 견딜 수 있도록 특별히 장비를 갖추고 엄청 견고해야 해요. 하지만 연구원들은 비글 2호가 붉은 행성으로의 어려운 여행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2003년 6월 2일
한 연구팀이 우주로 보내려고 했던 개척용 로봇 중 하나를 준비했어요. 이것은 비글 2호라고 불리는 작고 컴팩트한 착륙선이었어요. 이것의 임무는 화성에 착륙하여 세계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적극적으로 탐사 중인 붉은 행성의 생명체를 찾는 것이었어요. 착륙은 12월 25일이었지만 신호가 안 왔어요. 팀은 우주선과 접촉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닿을 수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결국 착륙이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착륙선이 추락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떠한 기술적 오류는 발견하지 못했죠. 또 다른 사람들은 착륙선이 자기 낙하산에 얽혀 화성의 표면으로 떨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이론을 냈죠. 어느 쪽이든 비글 2호는 실종된 걸로 간주되었어요. 나사가 실종된 착륙선의 잔해일 수도 있는 사진을 찍은 2015년까지 말이죠. 그냥 부서진 파편만이 아니었는데 부품들이 사실 손상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착륙선의 잔해는 착륙 예정 지점으로부터 약 5km 떨어진 곳에서 태양 전지판이 부분적으로 배치된 채 있었어요. 보아하니 비글 2호는 성공적으로 착륙했지만 라디오 안테나가 차단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원들이 지구에서 통제하거나 통신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해요. 화성에 있는 얼굴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1970년대에 나사의 우주선 중 하나가 얼굴 형태 같아 보이는 화성 표면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촬영했어요. 사진 윗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요. 만약 상상력이 풍부하다면 여러분은 코, 두 눈, 입, 그리고 특이한 머리 모양을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게 다른 문명에 의해 붉은 행성에 세워진 기념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화성에서 발견한 다른 특이한 것들은 어떤가요? 해피페이스 분화구처럼요. 왜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또는 다른 모양의 바위도 있어요. 팬케이크, 브라키오사우루스 또는 물고기와 같은 것 말이에요. 또 화성 표면에는 와플 모양의 섬이 있어요. 이것은 용암이 흐르는 지역에서 볼 수 있는 2km 넓이의 모양이에요. 이건 아마 아래에서 용암이 이 지형을 밀어낸 결과일 수 있어요. 또 천문학자들이 푸른 모래 언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강한 바람이 긴 줄로 조각한 놀랍고 어두운 모래 언덕의 바다예요. 행성의 북쪽 극지방을 둘러싸고 있고 텍사스만큼 큰 지역을 덮고 있어요. 붉은 행성은 보통 갈색 모래 언덕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확실히 놀라웠어요. 하지만 사실 파란 게 아니에요. 한번 보려고 화성에 지금 바로 갈 수 있다면 이 모래 언덕들이 나머지 부분들처럼 갈색과 주황색으로 보이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은 적외선 촬영 이미지예요. 과학자들은 종종 그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 적외선 촬영을 사용해요. 예를 들어 여기서는 깊이의 차이예요. 또 화성에서 가장 큰 계곡은 너무 커서 우리의 그랜드 캐니언을 아침 식사로 먹을 수 있어요. 이것은 마리너 계곡이라고 불리는 4,000km 길이의 매력적인 협곡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그랜드 캐니언의 10배 이상 길어요. 만약 이 화성 협곡을 쭉 펼 수 있다면 미국 전체 해안에서 해안까지 닿을 거예요. 화성에는 활발한 판 구조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협곡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아무도 확실히 몰라요. 한 이론에서 화성의 반대편에 위치한 올림푸스 몬스를 포함하고 있는 화산 산맥이 이 행성의 반대편에서 지각을 구부려지게 했다고 해요. 이 강력한 힘은 화성 지각의 균열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표면 아래에 있는 엄청난 양의 물을 활성화시켰어요. 이 물이 흘러나와 바위를 깎아냈어요. 그 힘은 빙하도 활성화시켰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 거대한 협곡 시스템에 새로운 길을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가장 강력한 폭발은 30억에서 40억 년 전에 일어났을 수 있는데 화성 표면의 화산은 약 5만 년 전에 폭발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날 이 행성에는 활화산은 없어요. 행성이 형성되는 동안 내부에 저장된 대부분의 열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녹은 암석이 표면에 닿기에는 화성의 외부 지각이 너무 두꺼워요. 하지만 오래전 분출이 거대한 화산을 형성했어요. 그리고 이 화산들은 아마도 화성의 표면으로 홍수를 방출한 얼음 퇴적물을 녹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예요. 화성은 지구의 1% 미만의 대부분은 이산화탄소인 가스 용량을 가진 얇은 대기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40억 년 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따뜻하고 습했어요. 그때는 대기도 더 두터웠을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온실 효과를 내고 햇빛을 가둘 수 있었던 거죠. 또 화성은 강력한 자기장을 갖고 있었어요. 지구와 비슷하게 행성 핵에 있는 녹은 금속의 전류 때문에 형성되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고향 행성과는 달리 화성은 핵이 식은 후에 자기장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것 없이는 화성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하전 입자의 흐름인 태양풍으로부터 어떤 보호도 받지 못했어요. 태양풍은 불과 몇 억 년 만에 화성의 대기 대부분을 앗아갔어요. 대략적으로 말이죠. 이게 강력한 화성의 먼지 폭풍을 훨씬 더 강하게 만들어요. 화성은 매혹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행성의 빙하로 판단하건대 화성은 아마도 지구와 마찬가지로 여러 빙하 시대를 거쳤을 거예요. 한 연구팀이 약 6만 장의 화성 암석의 이미지를 찍었어요. 암석은 크기가 다양했고 무작위로 분포되어 있었어요. 즉, 다른 빙하기 동안 형성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의미죠. 빙하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숨기고 있어요. 안에 어떤 종류의 가스, 바위 또는 심지어 미생물들이 갇혀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40억 년 전으로, 물론 화성으로 가서 멈출 수 있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홍수의 광경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행성 표면에 어떤 형태의 생명체가 존재할지도요. 붉은 행성의 게일 분화구를 형성했던 강력한 운석 충돌이 그 거대한 홍수를 촉발시킨 것일 수 있어요. 그 충돌 이후 화성의 온도는 엄청나게 뜨거워졌어요. 그게 그 당시 화성 표면에 저장되어 있던 모든 얼음을 녹이는 원인이 되었죠. 홍수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행성 표면의 지질 구조가 바뀌었어요. 그것은 퇴적암의 파도와 함께 큰 잔물결을 조각했어요. 물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수증기가 화성의 대기를 빠져나가는 게 발견되었어요. 또한 연구원들은 화성의 표면에서 물이 흐른 증거를 발견했어요. 흙에 검은 줄무늬가 있어요. 이것들은 여름에 커지고 겨울에 작아지는 것 같아요. 화성에는 말라버린 수많은 계곡과 하도가 있어요. 한때 이곳에서 액체 상태의 물이 흘렀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은 그 대부분이 만년설 속에 갇혀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표면 아래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점점 더 많은 것들이 화성에 사람이 살 수 있었다는 걸 암시해요. 화성은 로봇만 살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행성이에요. 5대의 탐사선이 화성의 인구를 구성하고 있죠. 그것들은 퍼서비어런스, 오퍼튜니티, 스피릿, 소저너, 그리고 큐리오시티호예요. 이 로봇들은 사진도 찍고 토양과 공기 샘플을 가져오고 심지어 붉은 행성의 생명체를 찾기 위해 그곳에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그들과 화성에서 재회할지도 몰라요. 누가 알겠어요? 아, 그리고 그나저나 정말 여러분이 타임머신을 타고 40억 년 전에 가서 멈출 수 있다면 화성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점심을 사주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대접할게요. 우주선을 타고 소행성의 구름 속을 빠른 속도로 날아간다고 상상해보세요. 소행성 하나를 피하고 또 하나를 피하고 그러다가 전속력을 내서 일부러 한 소행성에 충돌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사가 가까운 미래에 하게 될 일이에요. 모든 임무는 11월 24일 캘리포니아에 있는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단계별로 살펴볼게요. 펠컨 9 부스터 로켓은 이미 발사되어 있습니다. 그건 22층 건물만큼 높아요. 11마리의 기린만큼요. 로켓은 약 8톤의 화물을 궤도에 올릴 수 있습니다. 큰 코끼리를 우주로 보낼 수 있는 셈이죠. 코끼리 먹이도 같지요. 카운트다운 3, 2, 1, 점화. 사방의 연기가 자욱하고 로켓은 고도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9개 엔진이 전력으로 로켓을 가속시켜요. 전속력일 때 로켓은 음속보다 10배 빠른 속도에 도달합니다. 그러고 나서 로켓 엔진이 꺼지고 로켓의 1단계가 해제되어 지구로 돌아옵니다. 몇 초 후 두 번째 단계는 점화 명령을 수신합니다. 로켓은 하나의 엔진을 켜고 궤도까지 훨씬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화물 캡슐이 열리고 다트 우주선을 내보내죠. 다트는 이중 소행성 방향 전환 테스트를 뜻해요. 일단 발사되면 우주선은 2개의 큰 태양 전지판을 펼칩니다. 태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서 혁명적인 이온 엔진에 동력을 공급할 거예요. 기존 엔진의 수톤에 연료를 태워 그것을 바깥으로 배출함으로써 추진력을 만들어냅니다. 로켓 자체는 본질적으로 방출된 가스를 밀어내요. 이온 엔진은 연료를 태우지 않습니다. 강력한 전기장을 이용해서 이온화 가스를 가속시키죠. 기존 로켓처럼 이 가스를 방출하고 밀어냄으로써 추진력을 만듭니다. 이온 엔진은 추진력이 덜하긴 하지만
우주선을 더 높은 속도로 가속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로켓 엔진은 도로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일 거예요. 이온 엔진이 천천히 가속되는 동안 페달을 밟으면 일반 엔진은 많은 연료를 태웁니다. 하지만 재래식 로켓이 급유를 위해 멈춰야 할 때 이온 엔진은 미친 속도로 일반 로켓을 지나쳐 갈 거예요. 그렇게 다트 우주선은 1년간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비교를 하자면 화성까지의 비행은 약 7개월이 걸려요. 시간을 1년부로 빨리 돌려볼게요. 우린 도착했어요. 이건 소행성 디디모스입니다. 디디모스 궤도의 가장 먼 지점은 우리 태양으로부터 2,000만 단위 떨어져 있어요. 그건 지구와 태양 거리의 2배예요. 이 지점에서 태양은 소행성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소행성은 태양과 가장 가까운 지점에 접근합니다. 1,000만 단위, 즉 이 소행성의 궤도가 우리 행성의 궤도와 매우 가까이 있다는 뜻이에요. 디디모스는 약 780만 킬로미터 거리로 지구에 가장 가까이 접근했어요. 이건 달의 궤도보다 20배 더 멀어요.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770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디디모스는 위험한 소행성으로 여겨지진 않지만 미래엔 지구에 더 가까이 접근할 거예요. 그리고 그 크기를 고려할 때 충돌의 결과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디디모스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2개보다 더 커요. 그리고 2시간 15분의 한 바퀴의 속도로 회전하죠. 그래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소행성 동반자가 있어요. 폭이 160m인 작은 돌덩어리예요. 스쿨버스 12대 혹은 기차 10칸 정도의 크기죠. 이 돌덩어리가 소행성 주위를 완전히 도는데 걸리는 시간인 궤도 주기는 약 11.9시간입니다. 나사는 최대 너비 25m까지의 소행성은 공기와의 마찰로 인해 지구 대기에서 완전히 타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고 믿고 있어요. 25m에 800m 사이 크기의 소행성은 완전히 타버리지 않아서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800m 이상의 소행성은 큰 도시나 심지어 주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디디모스는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린 소행성에 대한 방어 방법 중 하나를 디디모스에 테스트해보기로 했습니다. 운동 충격체예요. 그래서 다트를 보냈어요. 그리고 다트 우주선은 소행성과 충돌할 거예요. 소행성 자체뿐만 아니라 작은 동반자까지도요. 다트는 이미 초속 6.6km의 속도로 소행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속도라면 뉴욕에서 워싱턴 DC까지 가는데 1분도 채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을 횡단한 것은 10분 정도 걸릴 거예요. 다트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충돌까지 3초 남았습니다. 2, 1, 쾅! 우주선은 전속력으로 소행성에 충돌합니다. 여러분의 예측은 어떤가요? 소행성이 폭발해서 산산조각 날까요? 아니면 소행성이 당구공처럼 우주로 날아갈까요? 자, 과학자들은 이 충돌이 작은 소행성의 속도를 아주 조금 감소시킬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래서 궤도 주기를 몇 분 정도 줄이기에 충분해요. 그러면 지구에 있는 우리 망원경으로 충돌의 영향을 더 자세히 연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 우린 또 다른 임무를 띈 우주선을 디디모스로 보낼 겁니다. 바로 헤라입니다. 2024년에 발사될 것이고 2027년경에 디디모스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이 우주선은 다트의 충돌 피해를 평가하기 위한 많은 연구 장비를 운반할 겁니다. 도착하면 헤라는 새로 생긴 충돌 분화구를 포함한 그 작은 소행성의 사진을 많이 찍을 거예요. 헤라는 또한 2개의 큐브셋을 운반할 겁니다. 이건 신발 상자보다 작은 소형 우주 탐사선입니다. 헤라는 이 작은 위성들을 발사해서 소행성에 훨씬 더 가까이 접근하게 될 거예요. 탐사선들은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이 우주 암석을 연구할 겁니다. 임무가 끝나면 그중 하나는 소행성의 구성과 내부 구조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연구하기 위해 소행성 표면에 착륙을 시도할 거예요. 또한 헤라가 미니 임팩터를 탑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행성에 또 다른 충격을 가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 과학자들은 큰 우주선과 작은 우주선으로 인한 충돌의 차이를 평가하고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소행성을 방어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론적으로 소행성을 파괴하기 위해 거대한 로켓을 위험한 소행성에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번의 타격으로도 소행성의 궤적을 약간 바꿀 수 있어요. 우주적 규모에서는 궤적을 조금만 바꿔도 소행성의 도달점이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 충격체만이 위험한 소행성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에요. 중력 트랙터도 있어요. 이 기술을 사용하려면 역시 소행성을 향해 우주선을 보내야 합니다. 충돌시키는 것이 아니라 궤도에 진입하게 해요. 모든 소행성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우주선을 끌어당길 거예요. 하지만 우주선의 엔진은 같은 고도를 유지할 것입니다.
그러면 소행성 자체가 우주선으로 당겨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 방법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소행성이 지구에 도착하기 몇 년 전에 발견해야만 효과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소행성에 우주선을 보내고 소행성 트랙터 기술을 수행할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만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방법은 레이저입니다. 소행성이 발견되면 그것을 향해 강력한 레이저 빔을 겨누는 거예요. 소행성의 특정 지점을 가열해서 그곳의 물질이 증발하게 만듭니다. 이때 물리학이 작용해요. 소행성의 물질은 위쪽으로 증발합니다. 그것은 소행성 자체를 아래로 이동하게 만들죠. 로켓 엔진이 작동하는 것처럼요. 연소된 연료가 한 방향으로 분출되고 우주선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또한 레이저 대신에 태양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선 많은 확대경을 장착할 수 있는 큰 우주 정거장을 지어야 합니다. 혹시 돋보기로 나무 표면에 글자를 새기려고 해본 적 있나요? 그것과 같은 작업이에요. 차이라면 대상이 소행성이라는 거죠. 우주 정거장은 많은 태양 광선을 모아 소행성의 한 지점에 맞춰야 합니다. 이번에도 물질이 높은 온도 때문에 증발하고 이건 소행성이 궤도를 약간 바꿔서 우리 행성을 지나쳐가게 만들어요. 포일은 어때요? 네, 그래요. 평범한 포일을 사용해서 소행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어요. 소행성을 포일과 유사한 반사 물질로 감싸야 합니다. 그러면 소행성은 태양광선을 흡수하는 대신 반사할 거예요. 이건 소행성의 표면에 약간의 압력을 발생시킵니다. 태양의 광선이 소행성을 밀어내서 궤도를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명백하진 않지만 신뢰할 수 있는 옵션은 재래식 로켓 엔진입니다. 소행성에 여러 개의 강력한 엔진을 설치하는 거예요. 이것은 추진력을 만들어내고 소행성의 궤적을 바꿀 거예요. 그리고 만약 엔진이 충분하다면 우린 소행성을 통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우주 함석이 나타나면 엔진을 켜서 소행성이 그것을 향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한 충돌은 심지어 매우 큰 소행성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볼만한 라이트쇼가 펼쳐질 거예요. 이거 들어보세요. 지구가 사실 다른 세계와 연결되는 우주 고속도로 근처에 있을 수도 있대요. 우리 태양이 고대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 뜨거운 가스로 가득 찬 거대한 거품 한가운데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 거품에는 먼 은하와 연결되는 터널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우주 관광을 개발할 때가 된 걸까요? 자, 알아봅시다. 대부분 우주는 그냥 영원한 어둠 속에 떠다니는 행성들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대요. 알고 보니 우리 태양계 전체가 뜨겁고 희박한 가스로 된 거대한 거품 안에 있대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게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 물질로 이루어진 이상한 우주 터널이나 통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먼 별들까지 뻗어 있다는 거죠. 천문학자들이 수년간 하늘을 지도화했고 모든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뜨겁고 밀도가 낮은 플라즈마로 된 긴 통로를 발견했어요. 기본적으로 아주 희박하고 뜨거운 가스죠. 이 통로는 우리 주변에서 먼 별자리까지 뻗어 있어요. 독일 연구팀이 이로지타라는 우주 망원경 데이터로 이 발견을 확인했어요. 이건 나중에 좀 더 얘기할게요. 흥미롭게도 과학자들은 오래전에 우리 태양계가 국부 고온 거품이라는 것 안에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 거품은 약 1000광년 너비의 거대한 영역이에요. 수백만 년 전 여러 별들이 초신성으로 폭발하면서 만들어졌죠. 그 폭발이 주변 가스를 가열했고 기본적으로 이 뜨겁고 밀도가 낮은 공간, 거품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 충격파가 우리 주변 거품의 취약점들을 만들어서 결국 성간 터널이 형성됐죠. 그 우주적 사건이 너무 거대해서 남은 뜨거운 플라즈마가 오늘날까지 우리 주변에 떠다니고 있어요. 이 거품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X선 망원경인 이로지타를 사용했어요. 연 X선을 찾아 하늘을 스캔하죠.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빛이에요. 뜨거운 가스, 오래된 초신성 잔해, 그리고 우주의 다른 구조물에서 나오죠. 또한 이로지타의 새 정보를 로사트라는 X선 망원경의 오래된 데이터와 비교했어요.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태양계 주변에 훨씬 선명한 지도를 만들 수 있었죠.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늘을 수천 개의 작은 조각으로 나누고 따뜻한 가스, 먼지의 빈 공간 등에서 오는 희미한 신호를 조심스럽게 측정해야 했죠. 하지만 노력이 결실을 맺었어요. 모든 걸 분류한 후 우리 주변 뜨거운 플라즈마의 희미한 빛을 알아냈거든요. 이건 우리가 단지 빈 공간을 떠다니는 게 아니라 꺼진 별들이 만든 거대한 타버린 거품 안에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을 정말 놀라게 한 건 일종의 통로 발견이었어요. 우주의 긴 터널처럼 보였는데 주변의 뜨거운 가스를 관통해서 우리 은하 영역을 먼 항성계와 연결하고 있었죠. 큰 개자리 방향의 또 다른 통로 흔적도 발견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닐 수 있어요. 데이터에 따르면 이런 경로들의 전체 네트워크가 우주로 뻗어 있을 수 있대요. 각각이 숨겨진 샛길처럼 작동하죠. 과학자들은 태양계 주변에 오래전 폭발한 별들이 만든 작은 공간이나 방들이 있을 거라고 추측했어요. 우주 속 동굴이라고 상상하면 돼요. 하지만 이를 증명할 도구가 없었죠. 하지만 이제 이로지타 망원경의 새 데이터 덕분에 마침내 명확한 그림을 갖게 됐어요. 망원경은 우리 주변 공간이 비어있는 게 아니라 뜨겁고 희박한 가스와 터널, 거품 같은 이상한 형태들로 가득하다는 걸 보여줬어요. 이건 과거 과학자들의 예측 일부를 증명해요. 우린 뜨거운 가스의 거대한 거품 안에 살고 있고 그 거품은 길고 밀도가 낮은 통로로 다른 거품들과 연결돼 있죠. 새 연구는 거품 내부 압력이 예상보다 낮다는 것도 보여줘요. 이건 거품이 닫혀있지 않다는 뜻일 수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는 열려서 뜨거운 가스가 우주의 다른 곳으로 흘러나갈 수 있죠. 요컨대 이 뜨거운 거품은 전혀 단순하지 않아요. 어떤 부분은 열린 통로이고 다른 부분은 막혀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 안에 있는 건 숲을 걷는 것과 비슷해요. 어떤 곳은 길이 뚜렷하고 어떤 곳은 나무로 빽빽하죠. 천문학자들이 거품의 큰 부분을 지도화하고 이상한 통로들을 찾았지만 아직 완전히 이해 못하는 게 많아요. 어떤 경로는 연결된 빈 공간들로 이루어진 것 같고 다른 건 완전히 막혀 보여요. 전체 그림을 이해하려면 더 나은 도구와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해요. 더 강력한 X선 망원경, 더 깊은 하늘 스캔, 더 나은 컴퓨터 모델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품의 본질과 구조를 이해할 수 있길 바라요. 숨겨진 통로들의 지도를 만들고 우주선, 먼지, 태양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망원경 얘기가 나왔으니 거품의 존재를 알아내는데 도움을 준 망원경을 언급해야겠네요. 과학자들은 온 하늘을 덮는 것 같은 저에너지 X선의 희미한 빛을 이해하려 노력해왔어요. 수년간 이 빛이 어디서 오는지 확신하지 못했죠. 그러다 나사가 지원한 DXL 미션이 마침내 이 수수께끼를 푸는데 도움을 줬어요. 연구원들은 1970년대에 처음 로켓에 실린 오래됐지만 신뢰할 수 있는 검출기를 사용했죠. 이 장비로 X선빛 대부분이 우리 주변의 극도로 뜨거운 가스 영역에서 온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게 국부 고온 거품으로 명명됐어요. 1990년대에 로사트라는 X선 미션이 꽤 좋은 하늘 지도를 만들었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죠. 해성도 연 X선을 방출한다는 거였어요. 나중에 과학자들은 태양풍, 즉 태양에서 나오는 빠른 입자가 중성원자와 충돌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전하 교환이라 불리는 이 과정은 우주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죠. 이 때문에 일부 과학자들은 국부 고온 거품이 정말 X선빛의 주요 원인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이를 검증하기 위해 DXL이 2012년 12월 12일 뉴멕시코에서 발사됐어요. 로켓이 지구 대기 위로 약 5분간 날아서 장비들이 우주를 선명하게 볼 수 있었죠. 목표는 전화 교환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관찰하는 거였어요. 현재 우리 태양계는 국부성간 구름이라 알려진 차가운 가스 구름을 통과하고 있어요. 국부솜털이라는 별명도 있죠. 귀엽죠?
이 구름의 중성 수소와 헬륨 원자가 매우 빠른 속도로 태양계를 통과해요. 수소는 여러 힘에 쉽게 영향받지만 헬륨은 대부분 태양 중력을 따라요. 이 때문에 헬륨은 집속 원뿔을 형성하는데 지구가 매년 12월에 통과하는 헬륨이 많은 영역이에요. 이 원뿔은 평소보다 중성 원자가 많아서 전하 교환을 찾기에 완벽한 장소예요. 그런데 전하 교환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태양콩은 태양의 코로나, 별의 극도로 뜨거운 외층에서 와요. 태양콩의 입자들은 많은 전자를 잃었어요. 이 입자가 중성 원자와 부딪히면 전자를 빼앗을 수 있죠. 빼앗긴 전자가 잠깐 연엑스선을 방출해요. 이렇게 빛이 만들어지죠. 비교를 위해 연구원들은 1990년 로사트 데이터도 살펴봤는데 전하 교환이 약할 헬륨 원뿔 반대 방향에서 찍은 거였어요. 모든 걸 종합해서 연엑스선의 약 40%만 태양계 내부에서 온다는 걸 알아냈어요. 나머지 대부분은 국부 고온 거품에서 오죠. 우리 주변의 거대한 뜨거운 가스 구름이 정말 X선 빛의 주요 원인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우주은하간 터널 발견으로 돌아가 볼게요. 올려다볼 때 우주가 고요하고 비어 보이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귀중한 교훈이에요. 우리 주변 우주에는 실제로 먼지, 플라즈마, 방사선, 자기장, 그리고 신비로운 터널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섞이고 소용돌이 치면서 우주를 단순한 진공보다 훨씬 복잡하게 만들죠. 지구 위에 거대한 보이지 않는 위험지대가 떠 있어서 위성을 망가뜨리고 전자기기를 먹통으로 만들고 우주 비행사들을 괴롭히고 있어. 과학자들은 이걸 남대서양 이상대라고 부르는데 우주의 버뮤다 삼각지대 같은 거야. 왜냐하면 거기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아무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거든. 이것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지구에는 태양의 위험한 방사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자기장이 있어.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 그런데 지구상의 한 지점, 바로 남대서양 바다 위에서 그 방어막이 이상하게 약해져.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일부에 걸쳐 있으면서 일종의 자기장 약점을 만들고 있지. 그 약한 지점은 거기 위를 날아다니는 모든 것에게 나쁜 소식이야. 위성이 그곳을 통과할 때 시스템이 미쳐버릴 수 있어. 컴퓨터가 멈추고 데이터가 뒤섞이고 때로는 장비 전체가 꺼져버려. 기본적으로 네가 가장 필요할 때 핸드폰이 먹통이 되는 것의 우주 버전이지. 우주 비행사들도 이 지역에서는 특히 조심해야 해. 국제우주정거장이 이상대를 통과할 때 방사선 수치가 급상승해. 사람을 태울 정도는 아니지만 확실히 즐겁지는 않아. 장비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아직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과학자들은 남대서양 이상대가 지구 자기장이 변하고 있다는 단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모두의 미래에 큰 변화를 의미할 수 있어. 남대서양 이상대는 지구의 녹은 내부와 연결되어 있거든. 지표면 깊은 곳에서 행성의 핵과 멘틀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흐르고 충돌하고 있어. 외핵은 액체 금속에 소용돌이치는 바다고 그 위의 멘틀은 뜨겁고 단단한 암석이야. 아프리카 아래에는 온도를 식힐 것이 없어. 멘틀이 평소보다 뜨거워서 위의 자기장에 특정한 불안정성을 만들어. 남아메리카의 경우 나스카판이 암석과 잔해를 핵 쪽으로 끌어내리고 있어. 이것이 온도를 낮추고 자기장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이런 극심한 온도 차이가 이상대를 일으키는 것 같아. 일부 자료에 따르면 이것이 이상대를 대서양을 가로질러 움직이게 한대. 이상대는 천천히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어. 문제는 지구의 자기장이 우주의 위험한 방사선, 강력한 태양풍, 극심한 온도 변화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대기를 유지한다는 거야. 하지만 수백만 년에 걸쳐 자극이 뒤바뀌어 왔어. 그런 일이 일어나면 북극이 남극이 되고 남극이 북극이 돼. 그리고 그 반전 동안 자기장이 약해질 수 있어. 일부 과학자들은 남대서양 이상대가 완전한 자기 역전전의 경고 신호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인류에게 재앙이 될 수 있지만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
좋은 소식은 이런 반전이 일어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야. 평균적으로 지구는 100만 년에 약 2번 자극을 뒤바꿔. 즉, 다음 역전은 수십만 년 후일 수도 있다는 거지. 거의 6억 년 전, 우리 행성의 방어막이 거의 실패할 뻔했어. 하지만 그때는 좋은 일이었을 수도 있어. 과학자들은 이 거의 붕괴가 대규모 진화 촉진을 일으켰고, 최초의 복잡한 생명체가 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 당시 에디아카락이라고 불리는 시기에 자기장이 급격히 약해졌고, 약 2600만 년 동안 그렇게 약한 상태로 유지됐어. 보호막이 줄어들면서 태양 방사선이 대기에서 가벼운 가스를 제거했고, 산소가 공기와 바다에 자유롭게 떠다니게 됐지. 그 산소가 최초의 다세포 산소호흡 생물체가 빛을 보는데 도움이 됐어. 그들은 오늘날의 동물과는 거의 닮지 않은 이상하고 말랑말랑한 생물이었지. 어떤 것들은 원반 모양의 덩어리, 잎사귀 또는 90cm 이상 늘어나는 형태 없는 부채였어. 그런데 가장 초기에 알려진 동물 중 하나인 디킨소니아도 그들 중 하나였어. 꽤 예쁘게 생겼지, 안 그래?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걸 어떻게 할까? 바위 덕분이야. 그들은 타임캡슐 같거든. 그 안에 작은 결정들이 수십만 년 전 자기장의 힘을 보존하고 있어. 예를 들어 브라질 남부의 특정 결정들은 5억 9,100만 년 전 지구의 자기장이 지금보다 30배 약했다는 것을 밝혀냈어. 그리고 20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남아프리카의 암석들은 당시 자기장이 최대 강도였다는 것을 보여줬지. 이제 좀 더 탐험해보자. 우리 발 아래 깊은 곳에는 지구의 내핵이 있어. 우리는 그것을 완벽한 고체공으로 생각하는데 익숙하지만, 새로운 연구는 그것이 모양을 바꾸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제안해. 지난 20년 동안 내핵의 일부가 90m 이상 부풀어 오르거나 가라앉았을 수도 있어. 마치 행성 내부에서 마천루가 솟아오르거나 깊이 가라앉는 것과 같지. 이 핵은 외부 액체 핵과 독립적으로 회전하는데, 이것이 위험한 태양 방사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자기장을 만들어. 자기권은 협상의 여지가 없어. 그것 없이는 지구가 시간이 지나면서 대기를 잃을 거야. 물이 사라지고 우리가 아는 생명체는 살아남지 못할 거야. 기본적으로 행성을 살아있게 유지해. 그것 없이는 지구가 수십억 년 전에 자기장을 잃고 거의 모든 대기를 함께 잃은 황량한 화성으로 변할 수 있어. 그럼 왜 우리 행성의 내핵이 변형되고 있을까? 고체 내핵이 초고온 액체 외핵과 만나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 녹은 금속이 그 주위를 흐르고 불균등한 중력장의 당김과 결합되어 가장자리를 왜곡시키는 것 같아. 과학자들은 이 이론을 확인하기 위해 핵까지 뚫고 들어갈 수 없어. 지표면 아래 5,100km에 있거든. 하지만 지진의 지진파가 지구를 통해 퍼질 때 추적할 수 있어. 이 충격파가 어떻게 구부러지고 느려지거나 빨라지는지 측정하면 내핵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낼 수 있어. 아마 그래서 고체 내핵이 천천히 성장하고 있고 액체 외핵을 층층이 얼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완전히 굳어지는 데는 수십억 년이 걸릴 거야. 그때쯤이면 지구의 생명체는 아마 이미 사라졌을 거야. 내핵이 움직임을 멈추기 훨씬 전에 태양이 우리 행성을 삼킬 거야. 하지만 네가 가장 걱정하는 주제로 돌아가자. 어느 날 지구의 자기장이 그냥 사라진다면 행성이 태양으로부터 배전된 입자의 폭풍에 맞을 거야. 위성이 오작동하기 시작하고 전력망이 다운될 거야.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자외선 방사선에 노출될 거야. 온갖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종류 말이야. 요약하면 즉시 멸망은 아니지만 삶이 훨씬 까다로워질 거야. 다행히 이제 우리는 자기장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우리 것은 100년 넘게 천천히 약해지고 있어. 그럼 초약한 자기장을 가진 행성에서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나침반을 버려야 할 거야. 더 이상 북쪽을 가리키지 않고 그저 가장 가까운, 가장 강한 자기 지점을 가리킬 거야. 그게 어디든 말이야. 북극광과 남극광이 미쳐버릴 거야. 적도 가까이에 나타날 텐데 대전된 태양 입자가 대기를 더 쉽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야. 위성은 끊임없는 공격을 받을 거야.
태양 입자가 전자기기를 태우고 메모리를 엉망으로 만들고 과학자들이 단일 사건 장애라고 부르는 것을 일으킬 거야. 고주파 무선 신호도 전리층의 자유전자 때문에 비섞일 거야. 시간이 지나면 폐양풍이 오존층을 마모시키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자외선 방사선에 더 노출될 수도 있어. 이제 드라마 수준을 좀 낮춰보자. 자기장만이 행성을 살아있게 유지하는 유일한 것은 아니야. 화성은 약 40억 년 전에 자기 방어막을 잃었고 대부분의 대기가 날아갔어. 하지만 금성은 전 지구적 자기장이 없지만 여전히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지. 지구가 자기장을 완전히 잃는다면 우리가 즉시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삶은 확실히 변할 거고 우리는 이런 극적인 변화에 익숙해져야 할 거야. 2023년 한 전직 나사 엔지니어가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중력을 거슬러 스스로 들어 올릴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켓도 불도 배기가스도 없어요. 전기만 있으면 돼요. 사실이라면 물리학의 가장 신성한 법칙을 깨고 우리는 우주 여행에 대해 모든 것을 다시 써야 할 겁니다. 그냥 사기극일까요? 아니면 미래로 가는 문일까요? 엔지니어의 이름은 찰스 뷸러입니다. 그는 나사에서 로켓이 무작위로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일을 했었죠. 그는 우주왕복선, 허블 우주선, ISS 및 기타 거대한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현재 뷸러와 그의 팀은 엑소더스 프로펄션 테크놀로지스라는 민간 기업에서 일하며 우주 엔지니어들의 장기적인 꿈인 연료가 필요 없는 우주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주 여행에 대한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일이죠. 막대한 자원을 들이지 않고도 달이나 화성 또는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미래를 상상해보세요. 그는 자신과 그의 팀이 마침내 암호를 풀었다고 주장합니다. 추진제 없이도 스스로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모든 작용에는 반드시 동등한 반작용이 필요하다는 세상의 기본 법칙인 뉴턴의 제3법칙을 위반하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로켓에서 연료를 뒤쪽으로 던지는 것은 작용입니다. 연료를 밀어내면 로켓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것이 바로 반작용입니다. 그럼 마법의 장치는 운동량 보존에도 위배됩니다. 무언가를 밀면 운동량을 얻지만 균형을 맞추려면 반대 방향으로 다른 무언가가 동일한 운동량을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장치는 시스템의 전체 운동량을 갑자기 바꿀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밀지 않고도 움직인다면 도대체 어떻게 한 걸까요? 마치 공기를 불어넣지 않고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풍선처럼 말이죠. 만약 이 기계가 실제로 작동한다면 수백 년 동안 물리학에서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미지의 자연력이 존재할 겁니다. 뷸러 자신은 이를 새로운 힘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봅시다. 이 마법의 장치를 만들기 위해 그들은 정전기를 사용했습니다. 테스트 장치는 카드 덱 크기 정도의 30g짜리 작은 물체였습니다. 그리고 전하가 만들어내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힘인 전기장을 이용해 추력, 즉 밀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새로운 힘은 시스템에서 두 가지 일이 발생하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전기적 불균형입니다. 기기의 일부분에는 기압과 같은 전기적 압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많은 전기적 압력을 받는 등 전기적 압력이 고르게 분산되지 않는 경우 이것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이는 전하가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힘인 전기장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을 때 발생합니다. 전하가 직선이 아니라 태양광선이나 바퀴살처럼 고르지 않고 넓게 퍼지는 일정한 방식으로 퍼져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장치가 스스로를 밀면서 전체 물체가 움직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신비한 새로운 힘이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추진력도 소음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업그레이드할 때마다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23년 마침내 지구의 중력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추력을 측정했습니다. 가장 이상한 점은 전원이 꺼져 있어도 재료의 충전이 남아있는 한 추진력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상해요. 정말 이상합니다.
이는 물리학에서 완전히 새로운 우리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암시합니다. 이제 정직한 과학자라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믿기 어렵기 때문이죠. 솔직히 과장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뷸러는 이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라고 인정합니다. 연구팀은 이 발견을 발표하고 특허를 받았어요. 참고로 이 회사에는 나사, 블루 오리진, 미 공군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문제를 연구해왔죠. 찰스는 워프 드라이브, 반중력, 스타트랙을 현실화하는 방법 등 대체 추진력과 기발한 아이디어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컨퍼런스인 에이펙에서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이 프로젝트는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매우 논란이 많으며 많은 과학자들이 회의적입니다. 아직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우주에서 이 기계를 테스트하고 싶어 합니다. 우주에서도 작동한다면 우주여행이 영원히 바뀔 수도 있어요. 이런 발견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IVO 리미티드라는 스타트업이 연료가 필요 없는 또 다른 추진 장치인 퀀텀 드라이브를 개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양자화된 관성이라는 이상하고 논란이 많은 물리학 이론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론은 마이크 맥컬로크라는 영국 물리학자가 만든 이론입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물체가 가속도에 저항하는 관성이 자연의 기본 법칙이 아니라 관측 가능한 우주의 가장자리에서 발생하는 이상한 양자 복사에 의한 효과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론이 맞다면 올바른 조건에서 아무것도 뒤로 던지지 않고 추력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연료가 필요하지 않고 전기와 충분히 영리한 셋업만 있으면 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를 믿지 않지만 누가 알겠어요. 이 새로운 발명품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원래 IVO사는 무선 전력을 찾고자 하는 소규모 기술팀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이들의 첫 번째 아이디어는 정전 용량 기반 공중 전송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기를 통해 무선으로 전기를 전송하는 멋진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은 방향을 바꿨어요. 이렇게 공기를 통해 전기를 움직일 수 있다면 물체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요? 관성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2021년 그들은 이 양자화된 관성 이론에 기반한 추진 장치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퀀텀 드라이브를 만들었습니다. 독립형 전기 시스템이었죠. 연료 탱크나 연소도 없습니다. 우주선을 움직이게 하는 플러그 앤 플레이 박스만 있으면 되죠. 가볍고 쌓을 수 있으며 토스터기처럼 위성에 볼트로 고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게도 수백 그램에 불과해 기존 추진체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2023년 테스트가 이루어졌어요. 누군가의 착오가 아니라 우주 조건을 시뮬레이션하는 진짜 진공 챔버에서 말이죠. 연구팀은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모든 알려진 힘을 배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추진력이 발생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일관되고 측정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IVO사와 파트너 회사인 로그 스페이스 시스템즈가 퀀텀 드라이브를 우주로 발사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테스트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물리학자들은 이 모든 것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런 것은 영구적인 운동기계가 될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장치가 실제로 작동한다면 이를 사용하여 무한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데 이는 연력학 제1법칙을 위반합니다. 하지만 IVO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양자화된 관성이 일반적인 뉴턴의 법칙 내에서 작동하지만 약간 다르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회의로는 당연합니다. 2001년에 로저 슈이어라는 영국 엔지니어가 M 드라이브를 소개했습니다. 이 이상한 원뿔 모양의 장치는 뒤쪽으로 아무것도 밀어내지 않고 추진력을 생성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치였습니다. 사람들은 매우 흥분했습니다. 나사는 이글웍스 팀과 함께 테스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그들은 M드라이브에서 미량의 추력을 감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언론은 난리가 났고 과학자들은 흥분했죠. 하지만 나중에 독일 대학에서 실시한 심층 연구 등의 대규모 연구 결과 이는 실험적 오류일 뿐이라는 슬픈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1년 M드라이브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모두 실험적인 잡음과 잘못된 데이터였습니다. 꿈이 또 좌절됐죠. 많은 추진체 없는 설계는 물리법칙이라는 거대하고 완고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스타트업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었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된다면 어떨까요? 단순한 새로운 엔진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예요. 이 신호는 2억 년 동안 우주를 여행해왔고 마침내 지구에 도달했을 때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심지어 18년 동안의 미스테리를 푸는데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 은하를 2022년에 포착했어요. 아주 강렬한 전파의 폭발이었는데 비록 아주 짧은 시간에 빛을 발했지만 은하 전체를 비출 정도로 밝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신호가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이전에 비슷한 것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고속 전파 폭발, 줄여서 FRB였습니다. 이 신호는 수년 동안 미스테리로 남아 있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FRB는 우주 공간 곳곳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짧은 에너지 붐이에요. 최대 3초 동안 지속되어 거의 포착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위력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놓치기도 쉽지 않죠. 한 번의 작은 폭발로 태양이 하루 종일 방출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이 신호는 2007년 이래로 우리에게 수수께끼 같은 존재였어요. 우리는 우리 은하계에서 80억 광년 떨어진 곳까지 말 그대로 모든 곳에서 수천 개가 넘는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어느 누구도 그 신호의 출처나 의미를 밝혀내지 못했어요. 적어도 우리는 그것이 외계 생명체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거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무언가에서 나오는 것이 틀림없으며 이 최근의 신호는 마침내 우리가 진실을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신호는 약 2밀리초 동안 지속되었고 특별히 밝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연구원들이 자세히 살펴본 결과 마침내 이 신호를 추적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이해했어요. 폭발이 약 2억 광년 떨어진 은하에서 왔다는 걸 알아냈어요. 다시 말해 이 전파가 우리에게 도달한 시간이 정확히 이 정도라는 뜻이에요. 신호는 이상한 패턴으로 깜빡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섬광이라고 부릅니다. 빛이나 전파가 우리에게 전달될 때 예상치 못한 기체 구름에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입자와 파동이 이 가스에서 반사되어 신호가 약간 교란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신했을 때는 약간 이상하고 왜곡된 신호였습니다. 저처럼요. 하지만 바로 이 구름 덕분에 신호가 정확히 어디에서 왔는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중성자별에서 온 것이었어요. 정말 흥미로운 녀석이에요. 그들은 빠르게 살았고 밝게 타오르던 별의 잔재입니다. 이렇게 우리 태양보다 훨씬 더 큰 강력한 별이 연료가 다 떨어지면 더 이상 무게를 지탱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초신성이라는 미친 광경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핵은 자체의 초강력 중력에 의해 붕괴되고 이로 인해 우주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물체 중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와 참 비슷하죠. 궁금증을 풀기 위해 지구상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원소인 오스뮴과 비교해 볼게요. 오스뮴에 작은 입방체가 있다면 그 무게는 약 0.36kg에 달할 거예요. 이미 꽤 무거운데요. 0.03세제곱미터의 오스뮴은 무려 640kg의 충격적인 무게가 될 거예요. 이는 평범한 소 무게와 같습니다. 이제 중성자별의 작은 입방체의 무게가 얼마나 될지 맞춰보세요. 틀렸습니다. 작은 입방체 하나당 70억 톤이라는 끔찍한 무게가 될 거예요. 손에 줄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그 무게는 현실의 구조를 뒤흔들 겁니다. 마치 에베레스트 산을 작은 공으로 압축한 것을 상상하는 것과 같아서 떠올리기조차 어려워요. 따라서 이 별들은 매우 무겁지만 놀랍게도 반경이 약 9.7km에 불과할 정도로 작아요. 이는 도시 크기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태양보다 더 무거워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공포가 충분하지 않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성자별은 일반적인 별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그네타였습니다. 마그네타는 희귀한 유형의 중성자별이에요. 중성자별이 태어날 때 이런 별이 될 확률은 10%에 불과해요. 별이 붕괴하는 동안 자기장이 엄청나게 강해지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스핀이 빨라지고 내부가 격렬해지면서 지구보다 1조 배나 강한 자기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전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인 자기장 중 하나예요. 말 그대로 원자를 찢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찢어버리고 결국 플라즈마라고 불리는 매우 뜨겁고 전하를 띤 입자수프에 둘러싸이게 돼요. 자기장은 자기 마음대로 플라즈마를 뒤틀고 구부리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결국 이 모든 것이 매우 뜨거운 파티로 끝납니다. 모두가 끊임없이 충돌하고 흩어지고 흡수되기 때문에 어울리기에 최적의 장소는 아니죠. 이제 다시 주인공에게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이야기 속 마그네타도 플라즈마 수프와 그 주위를 둘러싼 무서운 보이지 않는 장이 있었는데 바로 여기에서 신비한 신호가 나왔습니다. 마그네타에서 9,978km 떨어진 곳에서 신호가 발생했어요. 엄청나게 먼 거리처럼 들리지만 뉴욕에서 싱가포르까지 비행하는 것보다 짧은 거리입니다. 하지만 아주 이상한데요. 어떻게 전파가 저런 곳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보통은 차단되거나 흡수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파는 세장 안에 갇힌 것처럼 거기서 멈추게 돼요. 이것은 어떻게든 풀려났고 이는 플라즈마를 뚫는 무슨 일인가가 일어났다는 걸 의미해요. 에너지는 어떻게든 꼬이고 뒤틀리고 모양이 바뀌면서 전파를 방출하기 시작해요. 어쨌든 이것은 FRB가 중성자별과 자기 또는 펄서와 같은 다양한 유형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최근 천문학자들은 놀라운 새 망원경, 캐나다 수소 강도 매핑 실험, 줄여서 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이 어렵네요. 이 망원경은 말 그대로 매일 FRB를 감지합니다. FRB는 일반적으로 놀라움으로 가득해요. 같은 해에 우리는 일반적인 폭발보다 훨씬 더 긴 3초 이상 지속되는 주기적 피크를 가진 FRB를 발견했습니다. 이 또한 중성자별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성자별만 있었다면 우리는 그 신호들을 그렇게 자주 수신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러한 신호는 매우 다양하며 실제로 블랙홀 근처와 같은 모든 종류의 장소에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 기원에 대한 몇 가지 다른 이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별이 서로 부딪혀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보다 더 장엄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두 별이 충돌하면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가 방출되어 서로를 완전히 파괴해요. 우와! 일부 천문학자들은 FRB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물론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또한 FRB는 때때로 반복되기도 합니다. 대부분 한 번 깜빡이고 사라지지만 때로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거의 깜빡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는 매우 정확한 패턴을 따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잘 알려진 한 리피터는 16일 주기를 따릅니다. 약 4일 동안 미쳐 날뛰다가 12일 동안 조용해졌다가 다시 시작돼요. 이것은 중성자별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에요. 뭔가 독특한 천체 물리학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궤도를 도는 다른 무언가가요. 하지만 어쨌든 별들의 충돌은 한 번만 번쩍하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신호를 설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분리자르입니다. 중성자별이 블랙홀로 변하는 매우 극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우스꽝스러운 이름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와 같은 사건은 엄청난 전파를 방출해요. 그런데 또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며 신호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블랙홀 자체는 꽤 좋은 옵션이에요. 블랙홀은 많은 FRB 이론의 핵심이에요. 이러한 폭발은 중성자별이 블랙홀로 떨어지는 것에서 비롯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붕괴하는 블랙홀 자체에서 발생할까요? 아니면 블랙홀과 상호작용하는 암흑물질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누가 알겠어요. 그냥 모든 아이디어를 던져보자고요. 물론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외계 문명입니다. 이 모든 폭발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일부는 지적인 이웃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신호가 하늘 전체와 다양한 거리에서 온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또한 거의 모든 신호가 동일하기 때문에 지능적인 문명에서 이를 재현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이상한 일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 또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은 다른 수백 명의 사람들과 함께 수십 년 동안 집이라고 불러온 우주선의 바닥에서 천장까지 내려오는 거대한 창문 옆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주선 근처로 다가오는 매혹적인 물체를 바라보며 이것이 이 여행과 여러분의 삶을 끝낼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소행성처럼 보이지만 혜성처럼 무언가가 밀고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데 다른 우주 문명이 만든 엔진일까요? 여러분은 파멸할까요? 아니면 다른 종류의 지능과 접촉하게 될까요? 이제 종말 이후의 판타지에서 벗어나 암흑해성이라고 불리는 이 우주 침략자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시다. 가장 흥미로운 질문은 당연히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가입니다. 아마도 이 우주 물체의 표면에서 빠져나가는 가스나 물질 때문일 거예요. 흥미롭게도 최근까지 아무도 그 존재를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최초의 암흑해성은 불과 몇 년 전에 발견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연구원들은 최근에 발견된 7개의 새로운 해성을 포함하여 14개의 해성을 확인했습니다. 암흑해성의 이야기는 2016년에 과학자들이 2003RM이라는 소행성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서 시작됐어요. 이 소행성의 궤도가 예상과 달랐어요. 태양빛이 소행성을 고르지 않게 가열하여 미세하게 밀리는 일반적인 소행성 행동으로는 그 변화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2003RM은 해성이 종종 그렇듯이 물질을 방출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해성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꼬리도 없고 눈에 보이는 가스구름도 없었으며 일반 소행성처럼 작은 빛의 점으로만 보였습니다. 처음에 과학자들은 2003RM이 일회성 미스테리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한 망원경이 태양계 밖에서 또 다른 이상한 천체 오umu아무아를 발견했습니다. 이 천체 역시 소행성처럼 보였지만 마치 가스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경로가 바뀌었어요. 연구원들은 오umu아무아와 2003RM의 유사성으로 인해 우주에 이런 이상한 천체가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까지 우리 태양계에서 7개의 해성이 더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이 새로운 유형의 천체에 암흑해성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패턴을 발견하고 그 특성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암흑해성의 2가지 주요 그룹이 확인됐어요. 외부 암흑해성이라고 불리는 첫 번째 그룹은 크기가 수백 미터에서 그 이상에 이르는 더 큰 해성입니다. 이들은 목성 근처에서 오는 전통적인 해성과 유사한 긴 타원형 궤도를 따라요. 두 번째 그룹인 내부 암흑해성은 더 작으며 보통 수십 미터 크기예요. 이 해성들은 거의 원형 궤도를 따라 이동하며 지구, 금성, 화성과 같은 행성 근처에서 태양에 더 가깝게 머물러 있습니다. 요즘 주된 질문은 암흑해성은 어디에서 올까? 더 큰 천체가 부서진 후 남은 잔해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 물체들은 태양계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만약 암흑해성이 초기 지구의 생명체를 위한 재료를 전달해 주었다면 어떨까요? 암흑해성을 더 잘 연구하면 얼음이나 유기화합물과 같은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원들은 암흑해성이 얼음을 포함하고 있거나 한때 얼음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지구에 물을 가져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확신합니다. 몇몇 연구에 따르면 화성과 목성 사이에 암석 파편으로 가득 찬 지역인 소행성대에 있는 일부 소행성에는 표면 아래에 얼음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소행성대의 이 얼음은 지구 가까운 우주로 이동했을 수 있어요. 즉, 물이 지구에 도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암흑해성이 지구에 물을 가져왔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해성은 태양계의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얼음을 이동시키는 또 다른 메커니즘일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또한 암흑해성과 목성 계열 해성으로 알려진 그룹 사이의 연관성을 암시해요.
목성 계열 해성은 목성의 중력에 의해 궤도가 크게 영향을 받아 태양을 향해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해성입니다. 이러한 연관성 때문에 암흑해성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해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이제 소행성과 해성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소행성은 일반적으로 얼음선 내에서 태양에 비교적 가까운 궤도를 도는 암석 천체입니다. 이 지역은 태양에 너무 가까워 소행성 표면의 얼음은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변해 암석만 남게 돼요. 반면 해성은 태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형성되는 얼음 물체예요. 해성이 태양계 내부에 접근하면 그 얼음도 고체에서 기체로 변하기 시작하여 먼지와 가스를 방출하면서 코마라고 불리는 가시구름 또는 꼬리를 만들어요. 암흑해성은 이러한 정의를 모호하게 해요. 암흑해성은 코마나 꼬리가 없는 바위 같은 소행성 같은 물체로 보이지만 해성의 전형적인 행동, 즉 작은 무중력 가속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속은 얼음이 기체로 변할 때 발생하며 물체에 약간의 압력을 가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알려진 7개의 암흑해성을 분석한 결과 지구 근처 천체의 0.5%에서 60%가 이 신비한 범주에 속할 수 있다고 추정했어요. 그리고 암흑해성은 소행성 때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전에는 따뜻하다고 생각했던 소행성 때 지역에도 얼음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요. 암흑해성과 같은 지구 근방 천체는 영원히 같은 궤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근지구 환경은 불안정하며 천체는 일반적으로 약 1000만 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태양계는 45억 년이 넘었기 때문에 새로운 지구 근접 천체가 지속적으로 유실된 천체를 대체해야 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컴퓨터 모델을 사용해 비중력 가속도에 영향을 받는 천체의 움직임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10만 년에 걸쳐 이러한 물체의 경로를 추적한 결과 많은 물체가 오늘날 우리가 암흑해성을 발견한 곳과 같은 지역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최초로 암흑해성이라고 불렸던 우주함석 2003RM을 기억하시나요? 이 해성은 특히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타원형 궤도를 그리며 지구에 근접한 후 목성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궤도를 그렸죠. 이 궤도는 과학자들이 목성 계열 해성, 즉 원래 궤도에서 안쪽으로 밀려났을 가능성이 있는 물체에서 기대할 수 있는 궤도와 일치해요. 그러나 연구된 다른 암흑해성의 대부분은 화성에 더 가까운 소행성 때 안쪽 지역에서 온 것으로 보여요. 암흑해성은 종종 작고 빠르게 회전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종종 이를 더러운 얼음 조각이라고 묘사해요. 암흑해성은 암석과 얼음이 섞여 있고 얼음선을 넘으면 얼음이 기체로 변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이 과정에서 작은 비중력 가속도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회전 속도도 증가해요. 그리고 이러한 물체가 빠르게 회전할수록 더 작은 파편으로 쉽게 부서질 수 있어요. 부서지는 조각에는 얼음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점점 더 빠르게 회전하면서 더 작은 조각으로 부서져요. 이 과정은 매우 작고 빠르게 회전하는 물체만 남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 파편화 주기는 암흑해성이 왜 그렇게 작은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는 또한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해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암흑해성 연구는 태양계의 얼음 분포와 지구 근처 환경으로의 잠재적 경로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흥미로운 질문도 제기해요. 예를 들어 소행성 때에는 얼마나 많은 얼음이 숨겨져 있을까요? 아니면 암흑해성이 물이나 유기물질을 지구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암흑해성이 지구 근처 천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지구 근방 천체의 개체수와 지구에 대한 잠재적 위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승화에서 파편화에 이르기까지 암흑해성을 형성하는 과정은 태양계 전체 얼음 천체 진화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오늘날 과학자들은 첨단 모델링과 관측을 결합하여 지구의 물과 생명의 역사에 대한 단서가 될 수 있는 매우 어려운 종류의 물체를 밝혀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